문제는 심판 선거를 당했단 말이야. 심판을 당해버렸단 말이야. 지금. 그러면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건 대선이잖아요. 정권도 뺏기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에 휩싸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보궐선거를 거치면서 윤석열 지지율이 한꺼번에 7% 떨어졌다는 걸 보고 네. 이유가 뭘까를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자신들이 이렇게 결집을 하고 뭔가 여론조사상으로 올라간다고 느끼니까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에 대한 효용성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한 얘기인데 윤석열의 그 지지율이 급락했다는 그 얘기는 윤석열을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혹은 윤석열에 대해 기대하지 않아도 우리 쪽이 좀 배가 부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지금 미친 듯이 278만 명이 그 서울에서 투표를 했어요. 이건 맥시멈이야. 그 박근혜가 이길 때 51.4%가 나왔을 때 302만 명이 박근혜 투표를 했거든요. 서울에서. 근데 278만 명이 대선도 아닌데 오세훈한테 투표를 하는 거야. 더군다나 박근혜와 같은 그때 당시에 매력이 있는 그런 그 선거 투표 후보자도 아니야. 퇴물이야. 투표율 따져보면 지금은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다 그렇죠. 나왔다고 보면 다 나온 거예요. 이렇게까지 다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자기네들이 너무너무 극한까지 몰렸고 이번에 또 한 번 지면 진짜 끝장이지 않을까. 나는 정말 완전히 이 땅에서 의미 없이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승리를 하고 보니까 윤석열이라고 하는 애가 마음에 안 차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윤석열의 딜레마죠. 국민의 짐에게는 국민의 짐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윤석열의 지형이 설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의 짐이 졌다면 윤석열이라는 메시아가 나타나야 되는 메시아죠. 요거는 박근혜 수사했고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었던 부분 때문에 더군다나 장모 의혹이나 이런 거 걔네들이 더 잘 알아. 국민의힘 지지자가 얼마나 지랄했었어.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되는 수가 있잖아요. 저쪽에서는 지금 안철수 이제 우리 고향 말로 뻔내뻔내 뭐 합당한다고 뻔내뻔내하고 홍준표도 곧 들어올 것 같은 분위기고 이러면서 이제 뭐 도토리 키재기 할 상황인 것 같고 근데 윤석열이 쳐놓은 벽이 하나 또 있기는 해. 그 벽이 사라질지 더 커질지는 모르는 건데 그렇죠. 결론적으로 국민의 짐이 이걸 이기고 나면 소위 이걸 이제 구심력이라고 하는데 국민의힘 중심으로 뭉칠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예. 이 상황에서 윤석열이 비집고 들어갈 공간이 과연 생기겠느냐. 그 긴 줄넘기 뭐 1박 2일이나 이런 데 보면은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뛰는 줄넘기 있잖아요. 그럴 때 박자가 잘 맞아야 들어갑니다. 그렇죠. 먼저 뛰는 사람 지치지도 않게 그렇죠. 되고 저 같은 사람 들어가면 중간에 멎어요. 발에 걸려서. 근데 걸릴 사람이야. 윤석열은 구성으로 봐도 그렇게 걸릴 사람이에요. 그 정치적인 감각이 있어요. 그럴 때 딱 치고 들어가는데 홍준표 같은 얘가 발군의 실력을 보여줬죠. 도대체가 김종인이 뭐 하는지 모르겠다 했다가 오늘 아침에 냉큼 그분의 능력이 입증됐다라고 예찬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김종인과 뭐 유승민 역시 어떻게든 나가지고 김무성과 이런 양반들이 줄서기를 시작해요. 결국은 하다 보니까 별거 아니다라고 이번에 무너져서 메시아 중심으로 다시 뭉치자 했는데 1차전에서 안철수가 힘없이 졌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역시 당이 중요하다. 그리고 국민의힘 당이 여전히 100석이 있는 당이다 보니까 이거 중심으로 뭉치면 되겠다. 나름 오세훈 효과를 가지고 국민의힘 당이 이제 다시 뒤로 고개 쳐들고 자빠질 시간이 되는데 그 중심에 김종인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될 건지는 앞으로 그 빈자리 진공을 채우기 위해서 누가 뛸지를 보는 거고 이들이 과연 그 90점 역할을 해낼 것인지 독하게 온갖 얘기해서 사실 안철수를 죽이는데 1위 했던 사람은 김종인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꾸준하게 여론의 메시지를 내서 어떻게든 오세훈을 만들었고 김종인이 사실 오세훈에게 출마하는 날 전화 걸므로써 나경원에게 큰 부담을 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김종인 뜻대로 됐었는데 가장 잘하던 감독이 나갔다. 모르죠 어떻게 될지. 이쪽 바닥에 이제 또 아사리판이 될 수도 있어요. 김종인은 대선 주자로 복귀하지 않을까? 대선 주자 하고 싶어 이런 하잖아요. 느낌 들지 않아요? 본인이 하고 싶어 하는데 일단 그래서 싶어 지금 비우고 다시 앵콜 받으면 들어오려고 그렇죠. 하는 중이죠. 약간 쿨병 걸렸어 지금. 그렇죠. 뭐 내가 승리 만들어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지금 만약에 구성대로 홍준표와 김무성과 뭐 이런 패거리 서로 안에서 이래야 돼 저래야 돼 하고 싸우고 있으면 누군가 또 뛰어가서 다시 와주셔야겠는데요. 그러길 바라는 거죠. 지금 핵심이
두 가지 포인트가 있다고 봅니다. 이제 첫 번째 포인트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40% 이상으로 계속 유지가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면 국짐의 그 어떤 그 구심력이라고 해야죠. 그 구심력이 잘 만들어지질 않아요. 왜냐면은 걔네들은 내용이 없어요. 솔직히 내용이 있을 때까 어디? 정책이 있어요? 없어. 주당창 반대만 하는 거야. 없어도 되잖아, 근데. 주당창 반대만 하는 거야. 언론이 아무리 만들어준다고 해도 이미지 만들어주고 뭐 만들어 다 만들어줄 수 있지만 내용 없는 건 못 만들어줘요. 근데 그 내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심판론 같은 게 가동할 때야.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40% 이상을 계속 유지하면 심판론이 작동을 안 해요, 사실. 이번에도 30%, 34%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심판론이 작동을 하지. 이 대통령이 일 잘하고 마지막까지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것들이 명확하게 보이고 그것이 정말 국민들한테 실제 효용으로 다가온다. 그런데 누가 그걸 갖다가 심판을 해요. 심판이 안 먹힌다니까? 심판이 먹히지 않았을 때 컨텐츠 없는 애들은 지리멸렬한다고. 그런 상태에서 뭔가 뭐 메시아도 이제는 사라졌고 그러면 도토리 키재기만 하다가 지리멸렬을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두 번째로 확실한 컨텐츠를 갖고 있는 대통령 후계자가 나오는 그 후계자가 정확하게 국민들로부터 이 신뢰받으면서 추대되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면 적들이 아무리 뭘 한다 그래도 실제로는 그냥 게임 끝나게 되는 거예요. 예. 이 두 가지가 지금 우리한테는 씨앗들이 있다. 그리고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 이런 국면들은 강력한 예방조사와 더불어서 앞으로의 그 대선으로 가는 길들을 닦아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대선이자 이제 11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진짜 코앞에 있는 거예요. 네. 지금 대선은 저는 이렇게 봐요. 제가 생각하는 큰 그림은 현실적으로 일종의 약간 운명론 팔자론 같은 건데 네.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는 지게끔 돼 있었구나.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보면 저기 저 위에 큰 그림 그리시는 분이 민주당 장기 집권 하라고 정말 독한 보약 하나 지어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요. 네. 나는 선거 결과 백신이 좀 지금 막 그치. 반응이 좀 알아놓았어. 나와. 하루 정도 너무 힘들어 아파서. 근데 그런 백신이 상황에서 꽤나 아팠어. 나는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 굉장히 이재명 지사한테 유리한 국면이 만들어지는구나. 맞아요. 그거는 예를 들면 20, 30대가 바라는 컨텐츠가 이재명 스타일이에요. 뭔가 20대 그 아까 그 친구 있잖아요. 그 분석했다는 친구. 그 친구가 얘기한 것이 확실하게 자기 약속을 정책으로 바꿔주고 그것이 다시 나한테 짭짤하게 돌아오는 그런 후보가 나오면 무조건 이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 만들어 선점해놓은 어떤 그 개혁적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치에 대한 기대치를 갖고 가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 현재로서는 이재명 지사밖에 안 보이니까 이런 측면에서 그럼 이재명 지사 쪽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현재 이재명 지사는 문재인 정부 비판하면 안 돼요. 절대로. 난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재명 지사가 만약에 이제 옛날 이재명 지사 같았으면 문재인 정부를 비판할 법도 하거든. 옛날에 아주 그 소시적 그 뭐랄까 정치 잘 모르던 시절에는 지금 그렇게 안 할 거라고 보고. 안 해요. 그래서 주류 지지층들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과정이 진짜 중요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현실적으로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요번 선거 치르면서 두 가지 변화를 확실하게 본 게 박영선이 전보다 성숙해졌다는 이미지를 보여줬다면 그거보다 더 차분하고 진지해졌다 이미지를 보여줬던 사람이 이재명이에요. 그러니까 고질적으로 싫어하는 양반들은 뭘 해도 안 좋아해요. 근데 그냥 뭔가 좀 거칠다 그래서 안 좋던 사람도 요즘 보다 보면 멘트 나오는 건 이런 것들이 차분하고 안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식어가 이재명 지사한테 어울리는 게 아니었는데 안정적으로 보이면서 첫날에 다른 게 아니라 역할을 해줬던 게 박영선 후보가 첫날 나왔을 때 같이 나란히 길가에 앉아서 그렇죠. 얘기하고 그러면서도 자기 주장 무조건 좋다 하는 게 아니라 풀어가는 걸 볼 때 둘 다 이건 윈윈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보고 싶었던 사람한테 해줬다는 거, 젊은 층들이 보여주는 거, 그러니까 이 외연을 넓히는 건 둘째치고 지금 정부와 맞서야 차기 주자로 보인다라는 착각을 하지 않게 됐다는 게 저는 잠재력이 그러니까 더 커졌다 싶어요.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세요. 이재명, 뭐 윤석열, 오세훈, 뭐 안철수 이렇게 다 세워놓고 20대 남자애들이 누굴 찍고 싶을까? 누굴 지지하고 싶을까?
소급법으로 이성적이고- 아닌 사람부터 잘라내면 그러니까 되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은 오세훈 같은 사람을 지지할 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20대가 돈에 환장했다 그래도 자기한테 돈을 갖다 퍼주는 사람도 아니고 재건축 가가지고 그 집 20년 이상 갖고 있던 그런 사람들한테나 돈을 갖다 퍼주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꼰대 중에 꼰대인 그런 사람은 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윤석열은 내용이 없어. 그거는 그 오세훈 얘기를 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공감했던 게, 오세훈이 뭐 생태탕을 먹던 뭘 하던 지에 돈을 벌던 그 사람을 찍어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라고 그럴 때 20대들이 대놓고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그 나이 때 부장이나 이사 어느 회사나 그런 사람 한둘씩 다 있어. 근데 그러니까. 일은 또 해. 그거 별거 아니야. 대한민국에 안 그런 사람 없어라는 식으로 덮어버린 그러니까 거죠. 걔는 싫어. 내가 그 밑에서 일하긴 더더욱 싫어. 그런데 걔가 인정. 요 정도인데 걔가 직접 내 보스가 되는 거야. 상사가 되는 거야. 그건 그건 싫더라고. 싫지. 그건 정말 싫은데 싫다는 거야. 시장은 분위기가 어떤 면에서도 좀 다르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보는 것도 있는 지금은요, 거죠. 어떤 시점으로 들어가야 되냐면 내가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의 문제 아니라고 생각해요. 당연하죠. 어쨌건 정권 연장해줄 사람이 필요한 시점이 돼가고 있어요 지금. 현실적으로. 그리고 실제로 이재명 같은 사람이 있어야 20년을 닦아놓는 거야. 지금 있죠. 기득권 적폐 제대로 끊어버리고 언론 그 제대로 그 네트워크들을 갖다 끊어버리지 않으면 똑같은 일 계속 당해요. 우리가 계속 당하는데 그거 속수무책으로 당하게끔 하는 후보를 선택할 거예요? 아니면 그거를 목숨 걸고 우리랑 대신 싸워서 장렬하게 산화하더라도 그거를 해줄 사람을 선택할 거예요. 이거 당연하거든. 그렇게 이재명이 청소를 한번 해놓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탄탄대로야. 저는 걱정하는 게, 선택할 게 이재명과 이낙연밖에 없으면 이재명으로 가요, 사람들이. 그건 뭐 세대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유가 새로운 정치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요번에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박영선과 우상호 둘 되니까 되게 애매한 거예요. 후보가 3명이나 4명 정도는 나와야 그렇지. 최소한 거기서 사람들이 보고 의견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안 그러면 앞면이야 뒷면이 하는 거 똑같다 보니까 선택의 폭이 좁아지고 어느 시기에 공감 못하는 것들이 생기는 거죠. 전 같으면 이게 나와서 얘기 끌고 나갈 때 후보가 여럿이면 좋은데, 지금 현재는 사실상 후보가 둘인데 그나마 하나밖에 안 살아있다는 느낌이 드니까 이게 빨리 민주당이 정신 차려야 되는 게, 대권 선언하면 박용진 빼놓고요. 그 대권 선언하는 사람들 몇 없거든. 유승민 뭐 이런 사람. 박용진은 나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출마 선언하는 순간 검증 모드 들어갈까봐 좀 가리는 게 나와요. 한다 그랬어. 우린 밀어주자고. 예. 일단 서너 명은 나와야 되니까 그게 나와야 선택 여지가 있다는 것들. 자, 근데 그러면 이제 윤석열, 이재명 이야기했고 이낙연 대표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이것도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낙연 대표는 내가 봤을 때 대통령감으로 나쁜 사람은 아니야, 일단. 근데 시대의 흐름을 못 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 너무 강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당대표하고 그 선거 상임 선대위원장을 하는 과정에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 이낙연 대표 그러니까 선대위원장의 존재감이 너무 없었죠. 일단은. 그러니까요. 그 최고위원회가 이해찬 대표에 있었을 때하고 이낙연 대표에 있었을 때, 이해찬 대표가 어떤 핵심 이슈에 대해서 피해간 적이 없어요. 그걸 아주 가볍게 보거나 세게 말하거나 했었다면, 이낙연 대표는 전체적으로 나이브했는데 더 나빴던 건 뭐냐면, 아직도 민주당 당대표인 줄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가만 보면 김태년이 실제로 임시 위원장직을 맡고 대표직을 맡고 있고 그 옆으로 자리를 옮겼죠. 선대위원장을 거기 앉혔는데 보기에는 그 밥에 그 남을 장난치는 것 같은 거죠. 엄중하거나, 저는 이낙연 대표의 장점 발견한 게, 현장 유세에서는 좋더만요. 목소리하고 세고. 근데 주변에서 나오는 게, 저 양반이 여기서 왜 나와 하는 얘기들도 꼭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우리 정치인을 평가할 때 비호감도가 높아졌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자기 소신이 전체적인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맞춤형으로 지급하는 거다. 이게 소신이라고 얘기하고 나서 실제로 못 받아보니까 졌을 때 사람들이 무조건 일단 지금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주고 있으면 분위기가 달라졌을 텐데 왜 이랬냐 소리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 효능감이라고 하는 걸 모르는 정치인이 정치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60년대 정치 교과서를 정치 가지고, 효능감이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자기가 약속한 걸 지킨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신뢰라고 하는 거예요. 신뢰. 내가 표를 던졌어. 표 던진 만큼 하네. 표값.
무조건 값을 안 해. 최소한 약속은 지켰어야 되는데 3차, 4차 뭐가 나가던 사람들은 자기가 받은 게 아니고 받은 사람들은 그거대로 또 불만을 갖고 있는데 그 양반이 나와서 여전히 당을 이끄는 듯한 모습 보여주는 거. 오늘 스스로 깎아먹는다 생각해요. 오늘 제가 이제 한 극단 대표를 만났어요. 제가 왜 이 옷을 입고 왔냐면 오늘 46살밖에 안 먹은 정말 능력 있는 한 배우가 하늘나라로 갔어요. 아이고. 최장암으로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최장암이 티가 안 나지. 예. 그런데 그 배우가 정말 원했던 것은 대학로에서 맘 편히 공연하는 거 그거 하나였어요. 그런데 공연할 무대가 없어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나는 이 민주당 정권에 대해서 딴 건 다 몰라도 예술 정책에 대해서는 정말 욕을 바가지로 하고 싶어요. 제 선배들이 막 뭐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으로도 들어가 있고 뭐 어디 재단에 뭐 누구도 하고 뭐 하고 그러는데 대가리 들이받고 싸우고 싶어. 싸워가서. 왜 이렇게 못해 일을. 그런데 자 그 친구가 이렇게 유명을 달리한 자리에 연극인들이 쫙 있잖아. 그 중에 한 사람을 만났어. 근데 그 사람이 한숨을 팍팍 쉬면서 나는 이번 선거 진짜 내가 받은 대접과는 다르게 민주당을 찍었는데 지니까 이제부터 난 내 생각만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대선 줬어. 아니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대.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2020년에 몇 개 공연들과 지원금을 받으면서 매출이 올라갔더니 선별 지원금이 안 나오더래. 너무 속상했대. 예. 올해는 제대로 공연도 못 해가지고 쩔쩔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있어. 그 선별 지원과 보편적 지원의 개념이 단순하게 전부 나눠주고 일부 나눠주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조중동이나 경제지에서는 뭐 역대 최대 국채 어쩌고저쩌고 막 빚더미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그걸 깨고 나가면 국민 지지가 와요. 당연하다니까. 근데 그거 계속 눈치를 보느라고 그 애들의 숫자 장난질 같은 거에 그쪽에 넘어가 버리는 순간 표가 빠진다는 걸 지번에 깨달았어요. 다 그러면서 지금 뭐 전국민 고용보험이라고 하면서 계속 서류만 썼다는 거야. 서류만 쓰고 나서 그래 뭐가 좀 나아질까 그랬더니 나한테 일당으로 오는 출연료가 깎여 나오는 거야. 봤더니 거기서 고용보험 떼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내가 설득을 못 하겠어. 예. 이야기가 너무 이제 샜는데 어쨌건 저는 그런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지금 뭐 대선 주자들 유력 주자들 중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낙연 대표가 대통령 가면 나쁘진 않지 새끼야. 웃긴 놈의 새끼 진짜. 잠깐만 이야기. 네. 지금 유머야. 그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어떡해. 유머.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대선 주자감으로 나쁘진 않은데 더 치명적인 이야기 뒤에 있는 이야기를 왜 안 들어. 시대에 안 맞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지금 현재 원하는 대선 주자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예. 말하자면요.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나 드린 적이 있어요. 만약 이재명 대통령이 돼서 사실 약간 좀 사이다는 느낌으로 물론 이재명도 대통령 되고 나면 욕 많이 먹을 일이 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메시아는 없어. 그렇지. 근데 그래가지고 막 너무 개혁을 하려다 보니까 나라가 시끄러워.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개혁이 완성됐다라고 느끼는 순간에 되면 이낙연 같은 인물도 필요할 수도 있어요. 다음번에. 그러니까 순서가 이렇게 바뀌어 있는 느낌이 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거든. 솔직히 말하면 선거 결과가 이런 게 있거든. 이낙연을 좋아하고 싫어하고를 떠나서 선거를 이겼어. 끌어가지고 서울, 부산 다 이겼어. 그럼 언론들이 엄청 띄울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이낙연 지지율 오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낙연 지지율이 올라서 이재명 지사랑 선의의 경쟁을 막 해서 서로 간에 막 이러는 건 좋은데 결론적으로 말해서 국민이 일단 심판을 내려준 거예요. 이낙연은 대선 주자로서 빠져라. 이 메시지를 준 거라고 지금 상황은. 그렇게 봐야죠. 그 멀티버스라고 하죠 요즘. 사람은 똑같은데 다른 차원에서 다른 직업 갖고 있고 평행세계라고 불리는데 이낙연 지사는 민주당이 싸우지 않아도 되는 쪽에서 있었다면 지사 끝나고 총리되고 당대표가 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뭔가 좀 변신을 했어야 되는데 어르신은 자신의 기준에 자꾸 세상을 맞추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더 떨어지는 쪽이 된 거고 요즘 그런 얘기들 많이 봤거든요. 요즘 제일 썰렁한 것 중에 하나 지역 국민건강보험료 이거 연체에도 큰 문제 없으니까 라고 밀어두셨던 분들이 요즘 일제하게 그냥 압류고지서를 발표했습니다라고 나와요. 이런 네, 거 맞아요. 받아보면
아니 국가가 나한테 지금 아파서 병원 갈 시간도 없는데 압류고지서 그것도 된 게 몇십만 원 밀렸다고 자동차, 가게, 집 이렇게 하면 정부는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나 2015년서부터 세금 추가 고지됐다고 날아왔어.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꽤 되겠는데? 아, 장난 아니겠다. 이렇게 열심히 뛰는데 국세청에서는 2015, 16, 17, 18, 19 그 이유가 뭐냐? 일부 방송국에서 3.3%를 갖다가 안 띄고 한 거야. 그거를 적발했다고 지금 내래. 나한테. 저는 대출을 받거나 이런 거 하거나 하는 사람들 할 때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느끼는 그 힘든 것들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세상에 대해서 불만 갖고 있는 계층들이 많아요. 40대, 50대도 마찬가지고 정부가 그걸 보듬어 줘야 되는데 대선 주자가 뭐 다른 거 같이 인지도로 되는 게 아니라 서민들의 삶을 보살피는 눈을 계속 갖고 있어야 돼요. 내가 만약에 마음이 이상하다면 있지 지금 겁나 속이 꼬여 있을 거다. 왜냐하면 돈 40억, 30억 하는 그런 아파트는 1가구 1주택에 80세 넘고 뭐 어쩌고 그러면 이거 공제 저거 공제 다 해줘가지고 몇백만 원밖에 안 내는데 나는 3.3% 내가 안 뗐냐? 방송국이 안 뗐어. 그런데 그거를 갖다 5년 전, 6년 전 것까지 지금 내라고 이 시국에 나한테 그 고지서를 들이미냐? 공무원들 열심히 일하는 거야. 그래 알아. 그렇지만 지금 코로나 시국이잖아. 근데 아까 어떤 분이 저한테 푸나님이 패널들을 컨트롤하던데 컨트롤하는 자리야 인간아. 그러니까 해서 이만큼인 거지. 주제가 있어서 주제를 너무 벗어나면 컨트롤하는 게 맞지. 문제는 그 이야기 나중에 이야기하고. DC님의 그 정답을 얘기했어. 빨리 내자. 낼게요. 문제는 빨리 내겠습니다. 사람들이 진짜 걱정하는 건 정권 내줄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스탠스가 애매해진 게 그런 거야. 오늘 내가 하루 종일 방송하면서 느끼는 건데 민주당만 주구장창 패기도 힘들어요. 못한 것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민주당 안 패기도 힘들어요. 더 변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특정 정도의 시점까지 그 컨트롤 할 것인가가 진짜 중요해졌단 말이야. 근데 맞습니다. 이런 방송마다 들락거리면서 훌리건들이 있어. 왜 이 선거를 못 맞췄냐. 니들 나 이 부분은 좀 우리가 받아들이기 좀 힘들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조중동을 비롯한 일본 적폐 언론과 포탈들에 의해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좀 균형을 맞춰보고자 하는 이 애끓는 충정을 그런 식으로까지 우리가 점쟁이 갖고 돼야 되냐. 그러면은 그걸 우리가 알고 있으면 민주당이 이 꼴락이 내버려 둡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다 진짜 중요한 건 그러면은 윤석열, 이재명, 이낙연 빼고 나면 그럼 나머지 사람들 지금 이제 올라올 사람은 다 올라왔다고 보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 새롭게 대선처럼 등장할 사람은 없어요. 그럼 윤석열하고 홍준표하고 안철수하고 유승민 정도가 사실 합을 겨룰 거 아니야. 유승민은 이미 안 되겠더라. 계속 사면 얘기하고 있어. 그래? 걔는 진짜 안 되겠어. 그 박근혜한테 쫓겨났는데 박근혜 기대해서 표를 얻으려고 하는 게 재밌는 거죠. 그게 한심한 현실이에요. 그쪽이라도 어떻게든 얻어보려고 하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사면은 좌우 다해서 시대 정치 아니야. 정신 차려. 태극기한테 가서 표 그럼 몇천 명 얻어봤자 뭐 할래? 근데 태극기 집회 나가도 자리 얻는 걸 봤으니까 이제 나가고 싶은 사람들이 늘어나겠지. 날씨 풀리면 꽃놀이 삼아서 광화문에 나가서 소리 지르고 영상이 돌아도 우린 된다. 자 일단 광화문 광장 사업 전부 폐기될 거고요. 일단 광화문 광장에서 정강원 집회할 겁니다. 그럼 막지 못한대요. 지금 자기는. 광화문 광장 공사하고 있는 건 일단 멈췄습니다. 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정면에 돼 있는 게 아니라 뭐 광장이 있고 좀 이상하다 해서 차량을 좀 줄이기 위해서 했던 것들 올 스톱이 됐고요. 그냥 슬퍼하고 걱정하는 일도 생기는데 뉴스 웬만하면 보지 마세요. 내가 봤을 때는 뭐 그거 하기 어려울 걸. 어려워요. 이미 일단은 정지는 시켰어요. 그러니까 서울시장이 뭘 막을 수는 있는데 자기가 뭘 강행하는 건 현실적으로 임기 내에 힘들다. 근데 막을 수는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되는 게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에 협조하는 것들이 생길 겁니다. 이건 진영 게임이 아니라 시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게 되면 시의회에서 반응을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사실 이게 또 분열의 요소가 될 것 같기도 한데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에 발을 맞추면 발 맞춘다고 욕하는 분들 계실 거고 반대하면 또 난리치는 것들이 생길 텐데 이 중간에 언론이 이간질 시킬 겁니다. 고품격 이간질은 저희 새날이 나는 거고 걔들은 저품격으로 그냥 저질로 혼론시킬 거거든요. 그런 거에 속지 마시고 내용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유승민 이야기 잠깐 했잖아요. 지금의 투표를 찍는 사람들 한 10%나 남아있을까 싶어.
박근혜는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명박과 박근혜를 정확하게 법에 의해서 딱 심판하는 것이 지금 민심의 흐름이라는 걸 보여주는 측면도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유승민이 뜨지 못하는 이유. 원희룡이나 유승민이 1%대에 머무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일단 보고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홍준표가 떠나오는 건 좀 어렵죠. 어려울 그렇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윤석열과 안철수하고 김종인의 대결인 거네. 그래서 김종인이 그렇게 어. 쿨하게 퇴장을 한 거죠. 나 없이 한번 해봐라. 단언컨대 한 달 못해서 치고받고 싸울 거거든요. 홍준표는 입당을 꺼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유가 뭐가 됐건 들어가게 되면 후보로서의 존재감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키를 던지려면 바깥에 있는 게 차라리 낫다 싶은데 어떻게 끌고 갈지 그쪽도 변수로 가봐야죠. 우리가 바라는 가장 그 아름다운 그런 상황은 윤석열이 딴집 차리고 그리고 김종인이 국힘을 접수해서 다시 거기서 대선 후보가 되면서 저쪽에 4명은 나와야 우리가 이기죠. 그러면서 홍준표가 거기서 계속 딴지를 걸고 있는 그러면 그런 상황. 민주당이 지금 할 일이 딱 지금 생각나는 건 그거거든요. 오늘 LH 관련한 그 직원들 현직 직원들 다 지금 경찰에 잡아들였거든요. 문제는 이렇게 되는 거야. 저번에 소급 적용을 못 해가지고 아니, 소급적인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못 해가지고 그게 민심을 잃은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럼요. 다 민주당 책임이라는 거 아닌데 무슨 조치를 그렇게 하냐 해서 민주당이 소급 적용하겠다고 또 뒤늦게 나섰어요. 여기 이제 민주당의 패착 중에 디테일하게 보면 있는데 지금 해야 될 게 그거야. 위원 결정이 나더라도 그걸로 이익 얻은 사람들은 다 몰수하겠다 법 만들면 되거든요. 그럼 소급 적용이 위헌 나기 힘들어요, 사실은. 그 위헌 난다라고 하는 거는 다 마타도예요. 그 정확하게 특별한 그런 목적 때문에 일정한 기간 동안에 그 책임을 묻겠다라고 한다면 그거 자체가 다툼의 여지는 있어도 그건 무조건 위헌이다 이렇게 나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강렬하게 몰아붙이고 그리고 또 우리 그 헌법재판소의 양식을 갖다 믿으면 돼요. 지금 이거는 국가를 존립을 갖다가 흔들게 하는 그런 진짜 막무가내의 범죄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나서서 그거 땅 투기하고 있는데 그거 안 잡으면 나라가 온전하겠어요? 자, 그러네 뭐 어쨌건 간에 진짜 딱 하루가 안 가네 이 쇼크가. 난 정말 멘탈 엄청 강한가 봐. 그럼요. 즐거워 죽겠어 아주. 이제부터는 정말 지지율 계속 올라갈 거고 이재명 지사도 계속 더 지지율이 더 올라갈 거고 양쪽에서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정말 탄탄대로가 만들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전 좀 까야겠어요 이제. 그러니까 착하게 진영 선거 해주고 했었는데 그 민주당 잘못하고 있는 거에서 채찍질하겠다는 애들 꼴 보기 싫어서 입 다물고 있었는데 채찍질은 아니고 가볍게 얘가 그랬어요. 얘가 못하게 막았어야 하는 거를 실명으로 좀 까나가기 시작해야. 저도 그 부분은 찬성해요. 그러니까 싸잡아 이야기하지 말고 대놓고 찍어내야지. 예를 들면 우리가 아무리 민주당이라도 도저히 공감할 수 없는 몇 명 국회의원들 있잖아. 뭐 김진표 부류, 진짜. 박용진 부류, 뭐 미디어 안 바뀐 건 윤영찬 탓이죠 뭐. 홍남기 부류. 아니 김진표 뭐 했어 선거 때? 김진표 부산 내려갔어. 그래도 부산 내려가서 손잡고 소리 질러가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민주당에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김진표가 이렇게 손 들어주면 떨어지냐 표가. 아니 김진표나 이번에 저기 이 양반이나 다 앞에 나와갖고 이러는 바람에 후보들 시장 후보들 정말. 저 어쨌건 저는 따박따박님이 성수 때문에 유튜브 안 본다 그랬는데 예, 죄송합니다. 고마해. 뭐 나 그리고 때문에. 김태희님 아기상어 이제는 컸으니까 캐비어 팔아가지고 세금 내라는데 알겠습니다. 세금 내겠습니다. 대신 김태희님 와서 우리 멤버십 좀 해주세요. 예. 비판할 건 비판한다는 그게 쉽지 않다니까. 내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비판이 도를 넘으면 이제는 그런 거 있잖아. 내가 상대방의 뒤에 적이 돼버리는 게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유튜브 하시는 분들한테 꼭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한 번 삐뚤어지잖아요. 윤석열처럼 되는 거야. 그럼.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려고 엄청 그 중간을 지키는 게 중요하지. 주구장창 민주당만 비판해봐라. 결국에는 노 대통령 열린우리당 비판하던 사람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적당한 선을 지키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러니까 뭔가가 잘 안 됐던 거에 대한 원인 분석은 나와 있는데 그동안은 하겠죠 이러고 있었다면 누가 왜 막았는지 저희가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성동일에서 조금씩 얘기해봐야죠. 그러니까 비판을 하더라도 정확하게 타격을 해. 목표 지점이 확실해서 그것만 솎아내면 되는 거지. 그럼요.
진짜 중요한 건 그런 거죠. 그리고 실명으로 자꾸 얘기하다 보면 자기도 반성하게 돼. 그러니까 속아내지 않아도 될 수준으로 또 개과천선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근데 이런 것도 있어. 일부의 사람들이 자기 수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얻고자 하는 어떤 사적인 이익 한 51%에 공적인 게 한 49% 들어가야 돼. 정치인들하고 똑같이. 그래가지고 뭔가 비판을 할 때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민주당이 다 잘못했어. 이렇게 선동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럼요. 잘한 건 잘했다고. 절대로 그렇게 안 합니다. 해야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네요. 어떻든 박병석 의장은 그새 또 해외 다녀오시고 국회의장으로서 하고 있는데 이 양반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네. 다음 국회의장에 올라가 있는 김진표 이 양반도 어떻게 좀 막아야 될 것 같은데 골치 아파 죽겠습니다. 자, 마무리합시다.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저 오늘 다 잊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내일부터는 똑같이 할까요? 우리 방송 즐겁게 그래. 신나게. 즐겁게. 신나게. 그리고 이제 일부는 정확하게 누군가를 특정해서 비판을 할 거야. 예. 실명 까자. 자,